71번을 보죠. 70번 먼저 보죠. 70번.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전에 68번을 먼저 보죠. 저당권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까? 아니죠.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경우 효력은 소멸하지 않죠. 1번 틀렸을 테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 민법에서 하신 거죠? 일괄 경매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2번, 3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건물에 부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여기는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원래 부속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다만 부속 건물이 종물이 될 때는 어떨까요? 미치겠죠. 여기서 이 지문을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종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물. 종물은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죠. 근데 이건 잘못 출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속 건물을 신축할 때는 원칙이 종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본다면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로 봐야 돼요. 원래는 다만 종물이 될 때는 부속 건물이 종물이 될 때는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을 겁니다. 미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고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치죠. 맞아요. 종물이라는 것은 독립된 물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부속 건물을 종물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지만 종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도 이건 종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맞았을까요? 이건 증축 부분을 뭐로 보는 겁니까? 부합물로 또 보는 겁니다. 부합물로. 그래서 이건 잘 낸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죠. 증축된 물건은 부합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이 될 수도 있고, 부속물도 종물이 될 수도 있고, 종물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데 이걸 멋대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냥 확 짜증나니까 확 지워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죠.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 밑에 해설은 지우셔요. 네,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3, 4번 나와 있죠? 네, 그걸 지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십니다. 70번.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겠죠?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건 기출문제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뭐라 부릅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은 저당권자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거 저당권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 등기 말소가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둘이에요. 갑도 이익이 발생하고 병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도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왜 틀렸습니까? 제3취득자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당권 설정자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와 신청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설정자 여기가 틀린 겁니다. 참 나쁜 놈이죠. 치사하게 문제 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근저당권 설정자 요걸 근저당권자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네, 그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 회복 등기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겠죠? 제3자는 선이건 악이건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보신 건데 양수인이 등기임자가 되는 것이지 양도인이 등기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까 가등기 할 때 보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가등기 말소 등기는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71번을 보겠습니다. 19회 때 시험 문제인데요.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했던 거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물권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피담보 채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소멸되겠죠.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변제를 하는 자는 갑과 병의 관계에 따라서 변제하는 자가 결정이 돼요. 뭐냐면 부동산 시가가 20억일 때 만약에 병이 갑에게 10억 원만 지불했다면 변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병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억을 다 지급했다면 변제를 누가 하겠습니까? 갑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제는 갑과 병과의 관계에 따라서 누가 변제하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소멸될 테고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그렇다면 이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때 이 병은 소유권자죠. 소유권에 근거해서 이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을명의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을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이 병이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때 갑도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이 계약서에는 을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될 때 그 즉시 말소한다 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어요.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 청구권을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으로 봅니다. 이걸 그래서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거를 보통 중개사 선생님들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설정 계약이 물권 계약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명시적인 문구는 이거예요.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갑도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등기 권리자는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갑과 병. 둘 다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원인 무효가 됐다면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돼. 하나가 원인 무효가 됐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겠죠. 따라서 이 을은 저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없는 상태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병은 이 을명의 등기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 갑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죠. 이것이 원인 무효가 됐으니까 이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인정할 수 없으니까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19회 때 출제가 된 거예요. 다시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될 때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갑과 병. 변제로 소멸될 때는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둘입니다. 그런데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라고요? 현재 소유자 갑, 병 하나. 맞아요. 이게 출제가 됐을 때 거의 다 틀렸었습니다. 19회 때 시험이죠. 그러면 지문을 보죠. 문제를 보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격려된 후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의 변제. 뭡니까? 노란색. 그렇죠. 두 번째 원인 무효를 이유로. 이건 뭡니까? 빨간색. 맞아요. 이때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번 일의 경우 변제로 소멸할 때 노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은 실제법상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노란색. 갑은 뭐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 따라서 맞았습니까? 같지 못한다니까 틀렸죠? 그렇죠. 2번 이의 경우 뭡니까? 빨간색. 갑은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3번 일의 경우 노란색이죠.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리을 이의 경우 노란색이죠.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동 신청해야 하는 등기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19회 때 문제인데 10년 전의 문제죠. 75번을 가겠습니다. 75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 채거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기억 안 나셔요? 하긴 일주일 전이니까 기억 안 나겠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면 A와 B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요 A가 7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B는 3억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직 젊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할 때니까 살고 계신 아파트 담보로 제공해 주셔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두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A,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 갑은 뭐가 되죠? 설정자.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했을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누가 돈을 빌렸는지 채무자. 채무자는 누구죠? A와 B.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렸는지 채권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통유성. 첫 번째, 수반성이 있죠. 뭔지는 아시죠? 두 번째, 부종성이 있죠. 세 번째, 물상대위성이 있습니까? 또 뭐 있죠? 불가분성. 그 다음에 타물권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불가분성의 의미는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불가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당권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쪼갤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때 A가 7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B가 3억을 변제하기로 했을 때 이때 여기 채권액을 A는 7억 원, 그 다음에 B는 3억 원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저당권은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저당권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구태여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분성.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채권책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 맞죠? 구분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법리가 같기 때문에 쉽게 저당권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때 A가 3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아니 7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A가 7억을 변제하기로 하고 B가 3억을 변제하기로 한다면 이 채무를 분할채무라고 불러요. 분할채무. 그러면 A, B는 분할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분할채무자. 그 다음에 A도 10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B도 10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면 이거를 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연대채무. 이건 분할채무. 연대채무. 얘는 연대채무자가 되겠죠. 얘는 분할채무자가 될 테고 이렇게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채무자 A, B를 언급할 때 분할채무자 A, B 또는 연대채무자 A, B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은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한 저당권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A, B 채무 상태가 연대채무자인지 분할채무자인지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등기부에 연대채무자 A, B, 분할채무자 A, B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 기록할 이유가 없다.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 번 강조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그냥 채무자라고 기록하는 것이지 연대 채무자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3번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 한도에서 채권이 증감 변동하죠.
맞아. 이때 설정되는 저당권이 뭘까요?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의 차이점은 민법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요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죠. 첫 번째, 10억 원 한도로 해서 채권을 취득하죠. 이게 뭡니까? 네, 채권 최고의.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이때 요 요 갑은 채무자죠. 맞습니까? 요 을은 채권자죠. 맞죠? 이때 요 갑이 채무자의 지위를 A에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채무자의 지위를 넘기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채무자의 지위를 다른 지역에 넘길 때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러한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계약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계약인수를 통해서 채무자가 이제 갑에서 A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자죠. 맞아요. 채무자의 지위가 갑에서 A로 넘어간 겁니다. 이때는 채무인수가 아니에요. 계약인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무자가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액이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채권액은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되겠죠.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에서 A로 바뀌죠. 그런데 이걸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채무자의 지위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계약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됐는데 갑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저당권의 근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죠.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인수가 아니라 계약인수. 계약인수. 만약에 근저당권이 아니라 일반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될까요? 계약인수가 아니라 채무인수. 일반 저당권일 때는 채무인수. 그 다음에 근저당권일 때는 계약인수.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좀 어려워요. 하나 더. 이때 요 채권자, 요 을은 채권자죠. 그러면 요 채권자의 지위, 여기 10억 원 한도로 하는 채권 최고액을 요 을이 B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B에게 넘어가니까 근저당권도 순환성에 따라서 넘어가겠죠. 이때는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쓰지 못합니다.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이때는 계약 양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계약 양도.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계약 인수. 좀 어렵죠?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보죠.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딱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하겠죠. 이때는 채권액이 확정된 상태니까 근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겠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 채무자. 누굽니까? 갑.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얼마입니까? 10억.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는 게 뭐냐면 채무인수라는 거예요. 채무를 갑으로부터 A가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내용인 채무자가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당권 변경 등기의 원인은 뭘까요? 채무인수. 채무인수.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을은 10억의 채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요 10억의 채권을 요 을에서 A로 이쪽으로 하지 말고 채권을 병으로 양도했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겠죠. 그럼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뭘까요? 채권 양도. 정리하죠. 채무 인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저당권 변경 등기예요. 채권 양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채무액도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계약인수. 이때 근저당권 변경 등기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가 갑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하겠죠.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계약인수. 이때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계약인수가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지위가 을에서 B로 넘어갈 때 이때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다 그랬죠. 그때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계약 양도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어려우셔요?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채무자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저당권 변경 등기. 채무자가 바뀌는 계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채무인수 계약.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채무인수. 그 다음에 저당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게 채권 양도죠.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죠. 이때 하는 등기가 바로 뭡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이건 저당권일 때 그렇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럼 채무인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계약인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계약인수.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계약 양도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원인이 뭐가 될까요? 계약 양도가 되는 겁니다. 계약 양도. 채권 양도가 아니라 근저당권이니까 계약 양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 변경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후에는 채무자 변경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등기 원인이 뭐냐면 확정 채무인수라는 겁니다. 확정 채무인수. 굉장히 어렵죠? 네, 근저당권은 좀 어려워요. 확정 채무인수. 네,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금방 보셨고 5번. 채권의 최고액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맞습니까? 네. 맞겠죠? 네. 그 다음에 77번을 보시면 또 나왔네.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을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계약 양도.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 양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뭐라고 고칠까요?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 채권 양도. 2번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등기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 3번 채무제의 지위 이전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시 근저당권의 설정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책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 저당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갑은 채무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이때 요 갑이 가진 요 채무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이게 근저당권일 때는 채무인수라는 용어 대신에 뭘 쓴다고요? 계약인수. 그렇죠. 이때 이 채무인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도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다 민법의 내용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이때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갑이 채무를 A에게 넘길 때 요 갑의 채무는 면책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갑의 채무를 A에게 넘길 때 요때 갑도 여전히 채무가 병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누구만 채무자입니까? A만. 병존적 채무인수일 때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갑, A. 둘 다 채무자예요. 차이점 느끼십니까? 면책적 채무인수일 때는 A만 채무자. 병존적 채무인수일 때는 갑도 채무자, A도 채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분명할 때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예요. 불분명할 때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가 한 사람인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낫죠. 따라서 불분명할 때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을 때 저당권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동의승낙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동의나 승낙을 받는 거죠. 그러면 병존적 채무인수가 원칙인데요. 이때 저당권자의 동의승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지문을 다시 보시면 채무자의 지위 이전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시 근저당권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둘 다 병존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시 후순위자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승낙서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그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거기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말소 등기를 어차피 할 건데 근저당권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바꾸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소가 될 건데 없죠.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요.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XP 하셔요. 네. 그냥 XP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79번을 보겠습니다. 담보물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유치권은 등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한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불가능하죠.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이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이게 뭡니까?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이죠.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이나 담보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이나 담보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부기 등기한다고 했죠. 네, 틀렸고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기출문제 할 때 했던 건데 이렇게 어려운 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런 건 좀 아셔야 되는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갑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그러면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다면 전자제품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겠죠. 맞아요. 계속적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전자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채권액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전자제품을 판매했다면 일부씩 변제하겠죠. 그러면 이 계속적 공급계약으로부터 채권이 계속 증감 변동하겠죠. 맞아요. 채권이 증감 변동할 겁니다. 이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근저당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채권은 이게 뭡니까?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증감 변동하고 있는 채권액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거죠. 근저당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계속적 공급계약. 이 계속적 공급계약을 뿌리로 해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자는 뿌리 근자를 얘기해요. 뿌리 근자. 여기 저당권 앞에 뿌리 근자를 쓰는 이유는요. 계속적 공급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그걸 뿌리 근자를 써서 근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 계속적 공급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계약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이게 바로 기본계약이에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이걸 기본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원인 행위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까요? 요 기본계약일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입니까? 요 기본계약입니까? 우리가 186조에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할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입니까? 물권행위입니까? 물권행위예요. 이건 채권행위고 이게 물권행위예요. 그러면 물권 변동 등기의 원인은 채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우셔요. 근저당권 많이 안 하셨어요. 네. 많이 했다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으로는 그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의 내역은 기록되지 않는다. 맞는 집입니까? 틀린 집입니까? 맞는 집이 되겠죠.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그렇죠. 81번으로 가겠습니다.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건 민법의 내용이죠.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될까요? 금전 이외의 채권도 가능할까요? 네? 이해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집입니까? 틀린 집입니까? 네? 틀린 집이 되겠죠. 금전 이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해요.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에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겨서 경락 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거죠. 그래서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경락 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집입니다.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는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맞습니까? 구분해서 기록하면 안 된다고 했죠. 3번. 채권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 등기법에서 하기에는 네. 10억을 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을은 10억의 채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해서 병이 5억을 변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5억을 변제하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갑이 변제해야 되는데 이 병이 갑을 대신해서 변제했죠. 이걸 대의변제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이 대의변제를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채권의 매매로 봅니다. 대의변제를 매매라고 봐요. 민법에서. 그럼 매매가 된 거니까 이제 이 5억을 대의변제했으니까 5억의 채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병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의변제를 매매로 보니까 그러면 5억이 넘어가니까 이 수반성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5억만큼.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 저당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다 민법에서 하는 건데 대의변제는 채권의 매매로 보기 때문에 이 채권이 병에게 넘어간 겁니다. 5억을 변제한 것은. 그러면 이제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한다고요? 이전 등기. 그렇죠. 일부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네?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증관 변동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일부 채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증감 변동하는 것의 한 부분일 뿐이죠. 이때는 이전 등기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지문이에요. 좀 기억해 두시죠. 왜냐면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채권이 하나 감소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4,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서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저당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권을 제외하고 다른 물건은 다 양도가 자유롭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양도했을 때 설정자 또는 설정자의 또는 물상보증인의 동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승낙서, 동의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세권만 예외고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다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자의 승낙서, 동의서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84번을 보시죠. 84번. 다음의 권리질권이나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맞았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겠죠. 그런데 을이 돈이 필요합니다. 을이 돈이 필요한데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 을은 병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느냐?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소유권은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겠죠. 이때 요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질권. 그럼 병은 5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5억의 채권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10억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10억 채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이때 피담보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겠죠.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서 병이 취득한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이에요. 이를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이때 채권 질권은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하죠. 그럼 이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등기가 가능한데 이 저당권은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이 등기에 어떻게 등기합니까? 부기 등기를 합니다. 이를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이때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10억의 채권 담보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채권이 담보로 넘어가고 있죠.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맞아요. 따라서 병이 취득하는 채권 담보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이 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하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하나, 둘. 따라서 이것도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전부 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니까 둘 다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채권 담보권 민법에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1번을 다시 보시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니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
등기부에는 질권이나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저당권을 표시해야 돼요. 3번 질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채권액과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담보권 등기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4번 변제기와 이자는 기록하여야 한다.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임의적 기록상이죠.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상이죠. 이게 틀렸겠죠. 5번 질권이나 담보권 설정 등기 시 저당권자를 의무자로 한다. 맞았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병이겠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맞아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것도 뭐 책에 있어서 풀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6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아주 쉽죠. 몇 번입니까? 약정, 합의, 특약 이런 문구가 있으면 임의적 기록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8번을 보시죠. 용의물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저당이 아니라 지상권이네요. 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2번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3번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의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차 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왜 맞느냐면 등기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과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죠. 네. 맞아요. 필요적 기록사항은 당연히 차임이겠지만 보증금도 임의적 기록사항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일부일 때는 무엇을 첨부한다고요? 도면. 도면을 첨부하는 거죠. 대장이 아니라 도면. 참 문제치사하게 됐죠. 이거 기출문제예요. 네. 5번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이겠죠. 네, 3번의 보증금은 임의적 등기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적이 아니라 보증금도 임의적 기록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근저당권 등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권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 등기는 우리 시험에서 근저당권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빼도 돼요. 네, 빼도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공통된 부분이 출제가 되지 근저당권만 관련된 건 별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량도 계약량도 또는 계약인수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뭐 확정채권량도 확정채무인수 이런 게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건 그냥 빼버리셔도 돼요. 네. 그건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